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서울 종로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죠. 부모님의 피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서린 장소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가게가 곧 우리 집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들러 부모님께서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손님들이 한 그릇 뚝딱 비운 국밥을 보면서 이 공간이 부모님의 모든 것이자 우리 가족의 생계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가게는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종로 한복판에 작은 국밥집을 시작하셨을 때는 손님이 많지도 않았고 경쟁이 치열해 살아남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 그릇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만들며 단골을 늘려가 나가셨죠. 새벽이면 아버지께서 직접 육수를 끓이셨습니다. 뼈를 깨끗이 손질하고 몇 시간이고 푹 고아 진하게 우러난 국물을 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어머니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셔서 고기와 순대를 공수해 오셨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쓰기 위해 새벽 장터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하나 골라 담으셨죠. 이렇게 정성을 들여 만든 순댓국은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맛을 냈고 한번 맛본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게가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부모님의 순댓국집은 종로에서 꼭 가봐야 할 국밥집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고 맛집 프로그램이나 서울의 숨은 맛집을 찾는 유튜버들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런 관심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냥 묵묵히 하던 대로 하면 돼.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또 찾아오면 그게 최고야. 그렇게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국밥 한 그릇에 바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성실함과 정성으로 일구신 가게였기에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와서 처음 국밥을 먹었다는 손님, 타지에서 올라와 학창시절을 보내며 친구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들까지 순댓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과 기억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올해로 70을 넘기셨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가게를 지키셨습니다. 새벽이면 육수를 끓이시고 손님이 많아 바쁜 날이면 직접 서빙을 보면서 늘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고기 많이 드셨죠? 오늘도 푸짐하게 드릴게요.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제가 어릴 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느려졌고 한동안 가게에서 쉴 틈 없이 움직이시던 두 분이 이제는 허리를 짚고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엔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손님이 오시면 직접 국밥을 내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관절이 좋지 않아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죠. 부모님은 평생 일만 하셨고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할 나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 끝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기 전에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이제 그만 쉬시라는 저희 자매들의 설득 끝에 마침내 은퇴를 결심하셨죠. 부모님께선 오랜 시간 운영하시던 가게를 정리하고 평생을 함께했던 종로의 터전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국밥집이 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두 분께는 젊은 시절부터 쉼없이 달려온 삶의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들과 정을 나누었고 새벽마다 장을 보러 다니며 익숙해진 시장 상인들과도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의지해온 골목길과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떠나셔야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주방 한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앞치마를 벗고 이제는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퇴는 단순히 가게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었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국밥을 대접하려고 허리를 굽히며 일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허리가 아파도 손님이 많아 쉴 틈 없이 바빠도 늘 가게를 지켜오셨던 두 분께서 이제는 일을 내려놓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신 두 분께 갑자기 쉬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는 부모님께서 편히 머물며 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조카의 유학 문제로 반년 이상 외국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종로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을 찾는 것은 자연스럽게 저희 자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벗어나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 오랜 시간 노동을 하신 부모님께서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는 아늑한 집. 부모님은 처음엔 서울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번잡한 도심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자연 환경이 좋고 한적한 곳에 부모님만의 쉼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기가 참 좋구나. 여기라면 아침마다 천천히 산책도 할 수 있겠어. 마당이 넓으니 작은 텃밭도 만들 수 있겠구나. 예전에 가게 한쪽에서 키우던 고추랑 깻잎도 심고 말이야.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시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부모님. 이젠 일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셨으면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쳐 일한 노력은 이제 돈이라는 형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남은 자금, 서울의 집을 팔면서 나온 돈, 그동안 모아두셨던 노후 자금까지 정리하고 나니 총 20억이라는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셨죠.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남은 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너희 둘에게 반반씩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니?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걸까? 그럼 니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두고 필요할 때 쓰시면 되잖아. 우리한테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너희가 받아서 잘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주는 게 맞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유산 남겨봐야 의미가 있겠니?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셨습니다. 이제 두 분이 편히 쉬셔야 하는데도 끝까지 저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 남긴 이 돈에는 두 분의 삶이, 희생이,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돈을 준다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그때까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서 현금 10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제 부모님께 살갑게 대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무례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부모님께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먼저 연락을 하는 성격도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무심하게 넘기던 것도 직접 나서서 도와드리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조금 의아했죠.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자상했었나?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부모님께 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돈 앞에서 들떠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시댁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시댁은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이혼을 하면 자식들이 만류하기 마련이지만 남편의 가족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했던 사람들은 시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에겐 2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누나는 시어머니를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혼하세요. 이렇게 살면 뭐해? 아들도 장가 갔는데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당시 시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이제 와서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누이들은 적극적으로 이혼을 부추겼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참고 살 거야? 우리도 다 컸고 이제 엄마만 생각해. 아버지 바람난 거 다 알면서도 그냥 산다고? 엄마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얼른 이혼하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혼 후 시어머니는 혼자가 되셨지만 시누이들은 이 선택이 엄마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시어머니께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자신들이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우리가 다 챙겨줄게.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셔. 엄마 이제 우리만 믿으면 돼.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정말 혼자가 되자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어머니를 자주 찾는 척 하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주말에 한번 들를게. 그 다음엔 엄마 애들 학원 스케줄이 꽉 차서 다음에 꼭 볼게.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시어머니는 이혼 후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시어머니를 챙기는 역할은 결국 제 몫이 되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하셨는데 그리고 그 상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시누이들이 시어머니를 외면한 이유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누이들은 시어머니를 더더욱 외면하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고 찾아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 집을 챙기는 것도 제 몫이었고 시어머니 집을 챙기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도 황당하긴 했지만 남편에겐 두 분 다 부모님이었으니 제가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상한 구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쳐 일하셨던 가게를 정리하시고 비로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은퇴와 함께 시작된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죠.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누나들이 정말 힘들었잖아. 나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마음속에 늘 빚이 있었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의 이혼 문제에 대해 거의 말을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의아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그가 내뱉은 다음 말은 정말 뒷목을 잡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주실 10억 중에
각각 2억 5천씩 누나들에게 주고 싶어. 뭐라고? 누나들이 나한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 정말 힘들었어. 그때부터 나한테 부모 역할을 해준 게 누나들이야. 당신에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잖아. 그런데 왜 누나들이 부모야? 그건 그렇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때 누나들이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어줬는지 알아?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시아버지 집에 가도 별말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집에서도 늘 무뚝뚝하게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상처 때문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위로해준 게 누나들이라고요? 남편은 마치 자신이 오랜 시간 큰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난 원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버지 집에 가도 어머니 집에 가도 그냥 말없이 있는 편이잖아. 그게 다 상처 때문이었어. 그 오랜 시간 동안 나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나를 잡아준 게 누나들이야. 누나들이 없었다면 난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 집을 챙긴 것도 저였고 시어머니를 챙긴 것도 저였습니다. 누나들은 정작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종용한 뒤 어머니를 돌본다는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나들이 없었으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라니 이게 무슨 궤변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한층 더 당당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들이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이번에 부모님이 주실 돈 중에서 각각 2억 5천씩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잠깐만,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부모님께서 평생 일해서 모으신 돈을 당신 누나들에게 줘야 한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아버진 재혼해서 잘 살고 계시잖아. 그리고 어머니도 누나들이 잘 챙기고 있잖아. 우리야 이번에 큰돈이 생긴 거고 누나들은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가 그걸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정작 누나들이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남편은 누나들이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남편이 말하는 누나들이 자신을 잡아주었다라는 말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누나들이 자기를 잡아줬다고? 그럼 난? 그동안 당신 부모님을 챙긴 건 나였어. 누나들은 어디 있었는데? 그건 또 다르지. 누나들이 없었으면 난 멘탈 무너졌을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모를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의 말이 흔들릴 것이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누나들은 당신 엄마 이혼할 때도 그렇게 응원하더니 이번에도 동생 이혼을 응원하나 보다? 뭐?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당신 혼자 생각이 아닐 거 아니야. 네 누나들도 같은 생각이지? 이거 다 네 누나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 아니야, 절대로. 이건 내 생각이야. 누나들이랑 아무 관계 없어. 아이고, 지 누나들한테 휘둘리는 주제에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 누나들한테 의지했다고? 네 누나들이 다 했다고? 그럼 네 누나들한테 한번 물어볼래? 네 엄마 지금 어디 사는지? 뭐? 왜? 의정부라고 하려고? 어머니 이사 가셨어. 내가 이사시켜 드렸거든? 그런데 그럼 어디를 간지 한번 말해봐. 네 누나들이 정말 어머니를 챙겼다면 알겠지? 아니, 그게 어머니가 사시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효도를 하고 싶다고. 네 누나들이 엄마를 챙겼다고? 야, 그 여자들한테 효도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엄마한테 효도를 해. 네 누나들은 돈이라면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사람들이야. 효도? 웃기고 있네. 네 친엄마랑 여행 한 번 안 가면서 네 아버지 새엄마랑 여행 가는 여자들이 네 누나들이야. 그런데 뭐? 위로? 의지? 그래. 의지하면서 살으렴. 네 누나들한테.
야, 너 왜 그래? 어?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해? 내 돈은 한 푼도 못 줘. 알겠어? 어디 대단한 소리 하고 있어? 이혼을 결심한 후 남편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금방 풀릴 것이라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편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며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결혼을 끝내려 한다며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며 몰아붙였습니다. 이혼을 하면 결국 제가 더 손해라며 차분하게 생각해 보라고 설득하려 했죠. 그러나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남편은 급기야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앞으로는 제 편만 들겠다고, 누나들과도 거리를 두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남편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죠.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일들,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 그의 가족들이 보여줬던 뻔뻔함을 떠올리면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반드시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돈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저에게 연락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너무 한다는 둥, 가족 간에 이 정도 도움도 못 주냐는 둥, 이혼한다고 돈까지 다 가져가려는 거냐는 둥, 뻔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한심함을 느꼈죠. 결혼 내내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던 사람들, 자신들의 부모가 이혼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어머니가 어디에 사는 줄조차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는 모습이 어이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마지막까지도 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조금 떼어주고 가라고 했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10억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고까지 했죠.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끝났어야 할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지질하게 나올 줄 알았더라면 더 빨리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이혼했을 때 저도 함께 이혼했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시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재혼했고 시누이들은 어머니를 내버려둔 채 새어머니와 어울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며느리로 남아있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